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NSHC의 장영준 수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KCTI 컨퍼런스에 제가 이제 그 발표를 하게 됐는 게 제 기억으로는 대략 한 3회, 4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주제들이 그 오전에나 오후에 이제 다른 그 발표자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특정 해킹 그룹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정부 지원 해킹 그룹의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사이버 범죄를 목적으로 한 해킹 그룹들의 어떤 해킹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악성 코드라든가 그런 쪽의 이야기들을 좀 말씀들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올해는 좀 특별하게 반대의 이야기를 좀 갖고 나왔습니다. 그 이미 자료가 공개되어 있고 이제 그 자료를 보신 분이라든가 슬라이드 제목을 보신 분들은 이미 대충 어떤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감이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한 두 가지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간단한 질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가요. 혹시 집에 총기를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뭐 베레타라든가 뭐 45구경 글록이라든가 제가 그 FPR 게임들 좀 좋아해가지고요. 총기 게임을 좋아해서 좀 그런 것들에 조금 취미로 조금 아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밀리터리 덕후는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총기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집에? 예, 대한민국은 이제 법 규제상으로 그 개인이 자택이든 어떤 특정 장소든 그 총기를 휴대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으로서 직업으로서 어떤 그 사냥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총포는 인근 관할 파출소라든가 경찰서에 그 맡기고 필요할 때만 그 서명을 하고 본인의 총기를 갖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반대에 좀 다른 질문을 드릴 건데요. 혹시 집에 칼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칼 없으신 분 계세요? 혹시요? 아, 나는 뭐 집에서 요리를 안 해 먹으니까 칼이 없어. 뭐 이러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대부분의 가정집에라면은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칼은 한 자루씩, 두 자루씩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내용이 바로 이 칼하고 관련된 건데요. 총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인명에 대한 상해라든가 살상이라든가 어떤 목적이라든가 용도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라든가 이런 총기 휴대가 되는 나라들도 총기 구매를 할 때 미성년자인지 아니면은 정신과적인 어떤 진단이 있는지 어떤 여러 가지 그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총기를 팔게 돼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예 개인이 총기를 휴대할 수가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죠. 근데 반대로 그 요리에 쓰이는 칼들은 여기서 이 컨퍼런스장에서 조금만 나가시더라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만 가시더라도 누구나 그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과도를 사는데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라든가 정신과 질환 검사가 했는 이력이 있는지 이런 거 체크하진 않죠. 대부분이. 그래서 총기 같은 경우는 그 목적과 용도가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는 반면에 칼은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선한 용도로 쓸 수 있고 반대로 굉장히 나쁜 용도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이 칼하고 관련된 것들입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어떤 도구들이라든가 툴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쯤은 써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익히 들어보셨던 것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작을 하기 전에 이제 저희 스레리콘 팀에서 먼저 간단하게 좀 소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스레리콘 팀은 그 NSHC에서 CTI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분들에게 CTI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국내나 국외의 어떤 공공기관, 개인 뭐 민간 기업들 여러 업체들의 그 CT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실제로 팀은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지금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제들도 그 저희 팀원들이 그 실제로 몇 달간의 분석 과정을 거쳐서 작성한 자료들을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그 현재
그 스레니콘 팀에서 고객분들에게 서비스해드리는 어떤 CTI 서비스는 그 포커스가 해킹 그룹, 실제로 사이버 세상에서 활동하는 해킹 그룹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다루고 있는 보안 위협이라든가 이벤트라든가 데이터들은 대부분 실제 온라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킹 그룹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루고 있고 서비스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2월 20일 기준으로 저희 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킹 그룹과 관련된 데이터들은 179개 해킹 그룹들과 관련된 실제 공격 기법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IOC라든가 이런 관련된 데이터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고객분들에게 퍼블리싱해드렸던 위협 이벤트는 약 3,400건 정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 개별 데이터 숫자로 따지면은 지금 한 18만 건 정도 그 정도 갖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이제 메인 좀 주제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그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오픈 소스 도구와 프리웨어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저희 팀에서 이제 2021년 동안 저희가 고객분들에게 배포해드렸던 위협 이벤트라든가 작성했던 어떤 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흥미로운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이 도구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그 실제로 저희들도 도구들을 여러 가지 도구들을 분석 과정에서 접하게 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도구들이 얼마만큼 많이 쓰이고 어느 과정에서 쓰이는지는 저희들도 이 분석 과정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 2021년 1년 동안 그 저희 팀에서 여러 가지 해킹 사고, 국내외라든가 아니면 민간 영역이라든가 공공 영역에서 발생했던 어떤 해킹 사례라든가 어떤 사고 사례들, 그리고 발견한 어떤 악성 코드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이벤트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위협들을 전체 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 1년 동안 발생했던 위협 이벤트 전체에서 약 20% 정도가 그 오픈 소스라든가 프리웨어 툴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팀에서 발견했는 퍼센테이지가 20%란 말은 최소로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실제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거나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 국내외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해킹 사고라든가 침해 사고들, 이런 사고들의 4건 중에 1건 정도는 반드시 오픈 소스나 프리웨어 툴들이 동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20% 정도 되는 그 악용 사례들 중에서 2021년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툴들이 사용이 됐을까? 저희 팀에서 데이터들을 다 뽑아보니까 총 129개의 툴들이 발견됐습니다. 저도 이제 보안 업계에 몸담은 지가 이제 꽤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툴들이 존재를 하고 이렇게 많은 툴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는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129개의 툴들의 리스트를 쭉 뽑아서 보니까 한 절반 정도가 저도 처음 보거나 처음 들어보는 툴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요. 그리고 툴들이 공교롭게도 깃허브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특정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다 제공하고 있는 그런 툴들입니다. 대부분이요. 근데 이 툴들이 그러면 도대체 이 툴들이 도대체 어떤 형태의 툴들일까라고 저희가 그 툴들의 어떤 용도라든가 기능이라든가 목적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보니까 거의 100%에 가깝게 IT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보안 시스템 관리라든가 아니면 보안 점검, 대부분이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툴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129개의 툴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저희들이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까? 이거를 저희가 10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들을 10개, 상위 10개를 따로 뽑아봤는데요. 그 첫 번째가 그 코발트 스트라이크입니다. 그 코발트 스트라이크는 그 상용으로 판매되는 모의 해킹 툴입니다. 그래서 뭐 모의 해킹 하시는 분들이 내부망의 어떤 그 모의 해킹 점검이라든가 보안 솔루션의 성능 점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그 제공하고 있는 그 툴들인데요. 그 최근에는 그 이 툴들이 그 상용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데모 버전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데모 버전을 제공하지 않는데도 그럼 공격자들은 왜 이 툴을 계속 응용해서 쓰고 있고 코드를 수정해서 쓰고 있을까? 찾아보니까 저희들이 옛날 버전이 GitHub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미미카츠인데요. 미미카츠는 아마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메모리에서 사용자의 인증과 관련된 정보들을 덤붙이기 위한 툴이죠. 이 툴 역시 GitHub에 소스 코드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엠파이어입니다. 엠파이어는 그 파워쉘 기반의 모해킹 도구입니다. 이 도구 역시도 GitHub에 다 공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엠파이어에는 미미카츠를 포함하고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모해킹 하시는 분들이 그 많이 쓰시죠, 실제로도요. 그리고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그 원격 제어 도구입니다. 원격 제어 도구가 익히 아시다시피 그 원거리에 있는 시스템들을 원격에서 관리하고 매니지먼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도구인데요. 이 도구들 역시도 공식 홈페이지라든가 GitHub에 모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누구나도 갖고 가서 코드를 뜯어 고치거나 살짝 편집해서 자기 입맛에 맞도록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이 그 알클론입니다. 그 알클론은 저도 그 작년에 처음 알게 된 툴이고요. 그 알클론이 도대체 왜 공격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까라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알클론은 GitHub에 공개되어 있는 그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매니지먼트 툴입니다. 그래서 알클론의 소스 코드를 보게 되면은 현재 시중에 널리 사용되는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한 40개 정도를 원격에서 관리하거나 그 원격에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고 미러링하고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툴입니다. 그렇다면 공격자들은 왜 알클론을 쓸까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로컬에서 침해를 입힌 회사의 시스템에서 확보한 데이터들을 본인들이 구축하거나 이미 해킹을 해서 거점을 확보한 서버에다가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데이터들을 업로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PSEX인데요. 이것들은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원격에서 파일을 그 카피하고 실행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NJREC 같은 경우도 원격 제어 도구입니다. 이것도 GitHub의 소스 코드가 모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JREC 같은 경우는 특히 동남아시아라든가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해킹 그룹들이 굉장히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소스 코드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이 소스 코드를 고치거나 편집을 해서 그 공격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MBT 스캔은 넷바이오스 스캔 도구로 아마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FRP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그 리버스 프록시 커넥션을 맺기 위한 툴인데요. 그 방화벽이라든가 아니면은 사내망에 구축되어 있는 어떤 네트워크 장비들을 우회해서 공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저희가 한 10개 정도의 도구를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129개나 되는 해킹 툴들을 도대체 누가 사용하는 걸까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해킹 그룹들이 누가 사용하는 걸까라고 해서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2021년 총 53개의 해킹 그룹들이 이런 어떤 그 GitHub의 소스 코드가 공개되거나 아니면은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데이터 그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툴들을 해킹 과정에 사용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누가 가장 많이 이런 오픈 소스 툴이나 이런 프리웨어 툴들을 애용을 하고 가장 사랑을 할까? 저희들이 데이터를 또 뽑아보니까 특정 정부 지원 해킹 그룹, 그러니까 APT 그룹이라고 알려져 있는 저희 팀에서는 섹터 B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섹터 B에 소속되어 있는
하위 20개 해킹 그룹들이 거의 대부분을 자기네들의 해킹 과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섹터 B는 한국과 굉장히 밀접한 나라죠. 제가 특정 국가 이름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예, 서해안만 건너가면은 만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섹터 B 다음으로 그럼 누가 가장 많이 사용할까? 저희 팀에서는 섹터 J라고 부르는 사이버 범죄 해킹 그룹들입니다. 이 그룹들은 섹터 J에 소속되어 있는 12개 해킹 그룹들이 이런 오픈 소스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격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슬라이드에 적어 놓지는 않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한국과 굉장히 밀접한 섹터 A 그룹들도 7% 정도로 세 번째 정도 순위로 이런 오픈 소스 툴이라든가 해킹 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섹터 A 그룹은 정심 때 문종현 이사님이 발표하셨던 그 동네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129개의 해킹 도구와 총 53개의 해킹 그룹들이 이런 해킹 도구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단계에서 어디서 사용할까? 이것들을 저희가 다시 데이터들을 뽑아내서 마이터 어택 매트릭스의 11가지 택틱 단계에서 다 매핑을 시켜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상위 10개 정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떤 툴에 대해서 마이터 어택 매트릭스에 매핑을 해보니까 물론 이제 코발트 스트라이커와 같이 이니셜 액세스 단계부터 익스트랙션 단계까지 모두 매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보시는 것처럼 본연의 기능에 맞는 택틱들만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툴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지를 해킹 과정들, 사례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대부분이 초기의 침투 과정에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내부망에 이미 들어오고 나서 내부망에서 본인이 침해한 시스템에서 이 시스템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 시스템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이 시스템이 어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인접한 시스템들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획득하고 레터럴 무브먼트라고 하는 인접한 시스템으로 이동해 나가는 과정,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활발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침투가 일어나고 나서 데이터가 유출되기 직전에까지 이 툴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이 지정된 서버에서 다운받거나 아니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아니면은 깃허브에서 다운로드 받는 형식으로 이 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해킹 그룹들이 왜 이런 툴들을 이용을 할까요? 저희 팀에서 내렸던 결론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리소스 절감입니다. 해킹 그룹들은 운영하고 조직되어 있고 툴들을 개발하거나 전략을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해킹을 기획하거나 아니면 타겟을 선정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운영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본인들이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도구들을 쓸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거에 성공적으로 해킹에 사용했던 도구들을 다시 사용하는 재활용하는 습관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팀에서도 몇 년간 어떤 다양한 해킹 사례들, APT 해킹이든 사이버 범죄 해킹이든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은 공격자들이 매번 어떤 해킹 시도라든가 해킹 활동을 할 때마다 매번 같은 어떤 악성 코드를 활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른 걸 사용하는데요. 근데 그 코드들을 다 뜯어봐서 비교를 해보면은 작년에 사용했다라든가 아니면은 올해 초 사용했던 어떤 그런 소스 코드들을 기반을 해서 컴파일만 새로 한다든가
아니면 패커나 프로텍터만 새로 씌워가지고 배포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 무기에 다양한 기능들, 뭐 MBT 스캔이든 뭐 포트 스캔이든 이런 기능들을 넣으면 넣을수록 코드가 커지고 바이너리가 커지고 그리고 그 기능들이 많아질수록 어떤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이라든가 어떤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에 그 탐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플하게 다운로드 기능만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도구들, 이런 도구들은 외부에 있는 잘 알려져 있는 그리고 완성도가 높은 검증된 어떤 그 도구들을 다운로드 받아와서 공격의 어떤 진행 단계에서 과정에서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킹 진행 과정이라든가 시도 과정에서 탐지와 회피가 상대적으로 비교적 수월합니다. 그 조직 내부에서 미미카츠라든가 이런 툴들이 발견되면은 대부분의 SOC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보안팀에 계시는 분들은 또 모의 해킹하는 분들이 새 툴을 다운받았구나, 아니면은 모의 해킹하는 친구들 PC에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툴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칼과 같은 도구들이기 때문에 안티바이러스라든가 EDR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 입장에서 보면은 정상일 수도 있고 악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나도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좀 애매하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그 상당히 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격자 입장에서도 자기들의 최대의 해킹 자산이고 도구인 이 공격 무기가 그 노출이 쉽게 되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툴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그 독자적인 어떤 그 총과 같은 경우, 총과 같이 어떤 특수한 목적의 도구들은 총본이라든가 뭐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흔적들을 남기는 것처럼 그 독자적인 어떤 독립된 형태의 그 커스텀되어 있는 악성 코드들 같은 경우에는 공격자의 어떤 습관들, 코딩 습관, 프로젝트 관리 습관, 그리고 뭐 변수 선언 습관들, 여러 가지 습관들이 그 공격 툴에 남아 있게 되고요. 그리고 공격 진행 과정에서도 본인들만의 어떤 그 습관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타이핑 방식들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 공격 무기가 누구한테 소속되어 있고 누가 많이 쓰고 누구더라, 어디서 활동하는 누구더라라는 게 추적하기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자 입장에서는 그 알려져 있는 어떤 관리 툴이라든가 보안 툴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본인들을 추적하거나 본인들이 활동하는데 굉장히 우월한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전반적인 걸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앞서 여러 그 좋은 분들께서 CT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화두들을 많이 던지신 것 같아요. 그 CTI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바는 실제 해킹 그룹들의 어떤 해킹 활동이라든가 공격 무기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핵심적으로 좀 다뤄야 됩니다. 인텔리전스라는 게 결국에는 무언가를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고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결정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굉장히 큰 파장을 미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하나 사더라도 아이폰을 쓸 것인가, 안드로이드 폰을 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결국에는 어떤 인텔리전스, 어떤 정보, 어떤 데이터들을 본인이 갖고 있고 본인의 어떤 용도라든가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객분들께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게 본인의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와 데이터와 인텔리전스가 무엇인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창 시끄러운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사용되어 있는 공격 무기들이 물론 그 가능성이 없지 않은 100%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사실 없거든요. 없는데 그게 한국에서 특정 어떤 뭐 민간 기업을 해킹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무기들은 사실 동유럽이라든가 유로권을 벗어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이요. 실제로 저희가 단연간 분석하면서 봐도 그런 공격 무기들은 특정 지역의 특정 용도로만 계속 사용됩니다. 그래서 인텔리전스를 어떤 인텔리전스가 필요한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인텔리전스가 정확하게 산업 표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대부분의 제가 국내외 고객분들, 국내외 CISO 분들 여러분들을 뵙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대부분의 어떤 그 CTI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제일 하단에 있는 택티컬 인텔리전스에만 거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업 보안팀에서 근무를 해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해가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수많은 로그와 얼럿들 그리고 수많은 공격 시도 사례들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정보들과 그 인텔리전스가 사실 필요한 건 맞거든요. 근데 그게 또 기업 보안팀 입장에서는 성과로도 포장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으로 공격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휘발적인 데이터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P라든가 해시라든가 도메인과 같은 이런 IOC 3종 세트 같은 경우는 공격자가 어떠한 공격 대상과 시기에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100%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대부분 코어가 되는 어떤 코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뼈대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IOC라고 대표되는 IP, 해시, 도메인 이런 정보들을 수십억 개 갖고 있는다는 게 사실은 그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택티컬한 부분에서는 그 IOC가 심에 적용을 시켜서 자동화시켜서 탐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려낼 수 있는 필요한 인텔리전스와 정보와 데이터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장표에는 제가 CIEM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엘라스틱 서치, 뭐 큐레이다, 아크사이트, 뭐 스플렁크 같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뭐 로그가 적재되어서 상관관계 분석을 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로그프레소라든가 아니면은 퓨처 시스템의 스레트래커와 같은 어떤 이런 XDR 장비들 이런 장비들과 연동을 통해서 자동화되어 있는 소아를 준비하시기 위한 전초 단계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P라든가 해시 같은 것들은 굉장히 휘발적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데이터 타입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데이터 타입들 또 공격자들의 어떤 습관과 관련되어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기존의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을 얼마나 확장해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기적인 어떤 스레드 헌팅 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오퍼레이셔널 인텔리전스에서는 운영적인 어떤 인텔리전스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 중 하나가 마이트 어택 매트릭스입니다. 마이트 어택 매트릭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개별 테크닉이라든가 택틱들에 대해서 어떠한 보안 장비의 로그들이 씬과 같은 솔루션에 온보딩 되어 있어야 되는지를 표준적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로그들이 장비들의 로그들이 우리 심 장비에 다 온보딩 되어 있어 탐지와 상관관계 분석이 가능한가를 판단을 해서 실제로 공격이 진행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탐지가 가능하고 대응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 있는 어떤 과정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위 전략적 인텔리전스, 스트래티직 인텔리전스는
말 그대로 굉장히 큰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우리 산업계에 주로 활동하는 해커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이들이 어떠한 해킹 그룹들이 어떠한 해킹 기법들을 사용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조직의 보안 방향성이라든가 정책의 어떤 개선, 인프라의 어떤 개선, 이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전략적 인텔리전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전술적 인텔리전스가 가장 적용하기도 쉽고 활용하기도 쉬운 반면에 공격자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단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전략적 인텔리전스는 공격자의 어떤 TTP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격자 역시도 쉽게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안팀 입장에서도 이것들은 조직의 전사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적용하기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 뼈대가 잘 갖춰지고 개선이 되면은 공격자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방법들, 근본적인 어떤 그 절차들을 탐지하고 대응을 하고 방어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운영 체계인데요. 그 실제로 인텔리전스가 방어적인 측면, 그러니까 블루팀과 같은 그 IR팀이라든가 SOC와 같은 어떤 그 방어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도움이 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그 다른 한편으로는 그 모의 해킹이라든가 아니면 조직 내의 어떤 보안 점검이라든가 보안 상태를 그 검증하고 리뷰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운영 체계에서와 같이 전략적, 전술적, 운영적 인텔리전스가 하나의 큰 인텔리전스로 조직에 녹아들게 되면은 조직 안에서는 어택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보통 그 해외에서는 레드팀 활동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한국에서는 모해킹 활동, 보안 점검, 그리고 어떤 그런 형식으로 이제 평가가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최신의 어떤 공격 기법과 최신의 어떤 툴들을 그 전문적인 해커 그룹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게 된다면은 이것들을 실제 조직 내부에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그 얼마나 우리가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대응이 가능한지를 평가를 하고 리뷰를 하고 검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 과정에서 우리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 것들, 프로세스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고 개선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로 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텔리전스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조직에 어떠한 인텔리전스가 필요한지를 먼저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다양한 형태의 전문적인 해킹 그룹들의 실제로 공격에 사용하는 무기들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얼마나 쉽게 우리 조직 내부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인텔리전스의 판단 기준 아니면 인텔리전스의 선택 기준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여기까지고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메일 주소라든가 제 개인 메일 주소도 장표에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네, 수석님 감사합니다.